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날 시행된 지방세법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이번 연도 지방세법 시험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역적인 주제가 많이 나왔고요. 100점 방지용 문제 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시험은 과거에 비해서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 수가 많았습니다. 옳은 지문을 고르려면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옳은 지문을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모두 틀린 지문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옳은 거라고 한다면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4개 보기가 모두 다 옳은 지문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사실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좀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칼같이 정확하게 맞추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수,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등록 면허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죠. 동그라미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본금, 출자금의 납입, 증자,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된다. 등록 면허세라는 것 자체가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는지 보면요. 일단 동그라미 2번 자동차 등록의 경우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자동차 등록에 대한 경우에 납세지는요. 원래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긴 하나 만약에 사용 본거지하고 등록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고 다니는 곳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타고 다니고 등록은 부산에 했다라고 하면 수원이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사용 본거지. 동그라미 3번 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 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자, 등록자의 신고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신고 가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맥시멈 규정이에요. 맥시멈으로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둘 중에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더 크면 그때만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결론은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등록자의 신고 가액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잘못됐죠. 신고 가액이 만약에 시가 표준액보다 더 크면 신고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지자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8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80% 이거는 아니죠. 50%죠.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2번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옳지 않은 게 동그라미 2번이고요. 틀린 지문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그거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세준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지문이고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죠.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전적인 권리 구제 제도인 과세준 적부 심사 청구를 이미 했고요. 그에 따라서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권리 구제 제도인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단데 할 수 있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또다시 결론을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넘어가죠. 이제 3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지자체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는 효력이 있다. 자, 소송이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되거나 또는 각하가 되거나 취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효 정지 효력이 없죠.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죠. 이제 4번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자, 일단 옳은 지문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지방소비세와 부가세 신고 납부 경정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소비세와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환급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100%를 신고 납부를 하면 과세 당국에서 74.7%는 지방 이제 국세로 하고 지방 소비세는 나머지 25.3%로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2번 재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다. 자, 지방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특별 징수 의무자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사업자, 재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하고 재하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세관장은 특별징수 의무자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특별징수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라고 잘못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방소비세 과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이며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그렇지 않죠. 지방소비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의 25.3%가 지방소비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렇게 구해요.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요. 공제 감면세액 빼고 가산세는요. 더하는 거죠. 근데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라는 말이 잘못되었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자, 동그라미 4번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지 않죠.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따르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준용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죠. 이제 5번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특별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게 틀렸고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하고요. 그리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보통 징수가 아니죠. 신고 납부 방식으로 징수가 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지하수는 보통 징수 방법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는 건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이제 6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사항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요. 나머지가 틀렸어요. 디테일한 것도 많이 건드려진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아니죠. 연장자가 우선시 되는 거니까 이까지는 다 맞아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만약에 2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수탁자가 아니라요. 누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위탁자가 그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고요.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이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누구죠? 매수 계약자죠. 사가는 사람,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를 기본적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7번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네요. 보죠. 일단 맞는 지문부터 보면요. 교부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거는 하자가 없는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동그라미 1번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맞는데 어느 시점에 철회한 것으로 보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이에요. 연속해서 5회 동안 60일 동안 확인을 안 하면 그때는 다음 달 1일 날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죠. 이제 동그라미 3번 이 부분 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죠. 항상 나오는 지문이에요. 고지하고 독촉에 관한 서류가 나왔고요. 이걸 송달할 때 연대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징수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그렇지 않죠. 고지 독촉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요. 대표자가 없으면 그때는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고지하고 독촉에 관한 서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야 돼요. 모두에게 각각. 잘못됐고요. 또 4번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을 얘기하는 건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아시죠? 공고한 날이 아니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 기억하셔야 되는 일수고요. 넘어가죠. 8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 것은 니은하고 니을이고요.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볼게요. 니은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과표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증거 자료에 따라야 한다. 근거 과세 원칙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리을 보시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기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법을 적용한다. 이게 실질 과세 원칙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나머지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는지 보죠. 기억 보시면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이유라고 되어 있죠. 원래 소급 과세는 금지긴 해요. 해석 등에 대한 기준, 규정을 보면요. 성립 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는 소급 과세가 가능해요. 성립 전이면. 근데 성립 후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에 따라 소급 과세가 금지가 되는 개념이죠. 지금 보시면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이잖아요. 성립 전에 해석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소급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불러요. 진정한 소급이 아니다. 과세기간 도중에 세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해서 과세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성립 전이니까.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날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중간에 개정이 되는 것은 소급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성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입법이 나왔다든지 해석이 발생하면 그걸로는 소급과세가 불가능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과표 세액을 조사 결정할 때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간행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죠. 기업회계 기준 간행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규정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규정이 기업회계 기준보다는 우선시 되는 겁니다. 세금 매길 때는 기업회계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세법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 자, 넘어가죠. 이제 9번 지방소득세에 대한 건데 옳은 거. 자, 옳은 걸 구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다 틀렸습니다. 자, 보면요. 일단 동그라미 3번은 맞아요. 납세지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건데 사업용 종료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다 법인세법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죠. 동그라미 1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2월 공제된다. 초과하는 금액은 깎아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2월이 되진 않아요.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법 조문상의 표현이에요. 없는 것으로 본다. 2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틀렸고요. 또는 2번. 거주자가 주소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자, 과세기간 또 개인지방소득세니까 소득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할 날까지로 하고 거주자가 이렇게 출국을 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는 거죠. 전날이 쏙 들어가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전날이 아니라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그럼 4번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법인세법 상으로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지방소득세도 청산소득이 포함돼서는 안 되죠. 청산소득이 살짝 끼임으로써 틀렸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만 오로지 납세 의무가 있고요. 영리 내국법인만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죠. 이제 10번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자, 맞죠?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는데 보죠. 동그라미 2번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아니죠.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라고 해도 체납처분은 여전히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반대로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체납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 들이지 아니한 천연 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죠.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어요.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수확을 하지 않은 천연 과실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수확을 해서 가져간 천연 과실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가 돼야 돼요. 지금 거두어들이지 않은 거니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로 끝나야 되겠죠. 이제 동그라미 4번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자, 3개월간의 연료라든지 식료품 같은 경우에 먹는 거 이거는 기초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절대적 압류 금지예요. 압류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전부 다 반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거고요. 틀린 지문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진 않아요. 이게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인지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인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지금 3개월간의 식료, 연료는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죠. 이제 11번. 지방세 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자가 담배 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 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전혀 이상한 문구가 없죠. 섞여 있는 문구가 없어요. 술술 읽히는 그런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틀린 지문들 왜 틀렸는지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 이런 식으로 아예 트럭, 자동차의 종류가 나옴으로써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죠. 일반적인 뭐 부동산이라든지 선박이나 항공기라든지 이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는 없죠. 자동차의 종류가 나옴으로써 괜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지만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레저세라고 되어 있죠. 레저세, 이게 키워드예요. 레저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이거였죠. 레저세는 가감 조정이 안 돼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레저세 이런 게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교육세율 같은 경우에도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아니죠. 25로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라서 반복적으로 보고 달달달달 외워주셔야지만 또 틀린 지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가죠. 이제 12번 문제. 담배 소비세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은? 자, 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뭐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제조자가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뭐 맞는 지문이긴 하지만 조금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건드린 거고요. 동그라미 1번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미납세 반출을 했을 때도 포함해서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있어서 틀렸고요. 또 2번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역격 관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 담배와 제4종 강연의 세율보다 낮다. 이건 너무 좀 심하죠. 세율을 다 외우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제3종 역관련의 세율은요. 얘는 그람당 103원이에요. 그렇지만 파이프 담배하고 4종 강연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3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낮다가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죠. 높다. 103원이 36원보다는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담배 종류별로 세율을 외우는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이것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4번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파산 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다 반대로 나와 있죠. 본다죠. 반출된 것으로 본다. 반대의 지문으로 만듦으로써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13번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
자, 틀렸고요. 이것도 거의 뭐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천재지변, 풍수해라고 나왔으니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2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얻어서 감면을 할 수 있어요. 뭐 하여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규정은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니까 30일 이 부분을 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맞는 지문들 한번 공부, 학습 목적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넘어가죠. 14번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 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부는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 원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 틀린 지문을 보도록 하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면 동그라미 2번을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명백하게 왜 틀렸는지 그런 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동그라미 1번 주민세 사업소 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표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자,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표로 하고 있죠. 종업원 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개인에 대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을 과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연면적에 따른 세율 미터 제곱당 250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소도 과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면적도 세율 과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 수가 과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또 3번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표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이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죠. 기숙사라든지 사택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외가 됩니다. 식당 이런 것도 다 제외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동그라미 4번 납세 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과세를 하지 않는 기준 금액인데 2억 원이 아니죠.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은 법 문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300만 원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50명. 그렇게 나온 숫자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또 이게 법문구이기 때문에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도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억 5천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300만 원 곱하기 50 이런 연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2번하고 3번 중에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센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숙사 사택의 연면적은 왠지 제외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잘 찍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죠. 이제 15번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죠. 시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아니죠. 지방교육세는 시군세가 아니고 도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넘어가죠. 16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고요.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보죠. 자, 첫 번째로 기읍.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맞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옳은 지문이죠. 리을 보시면 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송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과소신고한 거니까 일부러 한 거는 아니다. 일부러 과소신고는 한 게 아니니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말아야겠죠. 맞고요. 니은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사기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아니죠.
사기가 들어갔잖아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무신고 가한세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20%가 아니라 40%가 되죠. 일반 과소,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20%가 맞아요. 일반 무신고. 그렇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40%로 매겨지는 게 바로 무신고 가한세가 되고요. 그 디귿 보시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아니죠. 이건 국세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방세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국세, 뭐 지방세 감면한다고 가산세까지 감면하고 국세 감면한다고 가산세까지 감면하고 이렇게 가진 않아요. 국세든 지방세든 동일하게 가는 규정이거든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넘어갈게요. 17번. 징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독촉장 납부 최고서 발급할 때는 납부 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맞고요.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 고지서의 발급 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다. 그렇지 않죠. 자, 지문이 완벽하진 않아요.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이죠. 오늘 3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이 상계 금지가 원칙이에요. 채권 채무를 퉁칠 수가 없습니다. 충당이 안 되죠. 상계할 수 없다.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거고요.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또한 4번.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납부한 것도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없다로 끝나야 되겠죠. 자, 넘어가죠. 이제 18번.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이거는 거의 맞추기 어려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이 2%짜리 중과 기준세율 정해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적용하는 게 가점주주의 취득하고요.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에요. 기업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차량을 임차해서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얘는 중과 기준세율 적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 맞출 수 없게 낸 문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정확하게 잘 맞추셨다라고 한다면 점수는 괜찮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넘어가죠. 19번. 자격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번하고 19번 이 두 문제는 거의 뭐 못 맞추게 내려고 작정을 하고 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답은 동그라미 4번이긴 해요. 여러분들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동그라미 4번이 답이긴 합니다. 보시면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격 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옳은 지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센스를 발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규정을 다 외워가지고 풀기에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당연히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추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틀린 지문. 동그라미 1번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한다. 자, 어디가 틀렸냐면 도시지역 내가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 있는, 내가 외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전부 다 반대로 지문을 내면서 틀린 지문으로 바꾼 문장이에요. 또는 2번.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을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격 농민이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아니고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명만 1인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자격 농민이 되는 거죠.
또 3번,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 기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기농인이 된 때에는 부터 2년 이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을 한다. 자, 이것도 뭐 거의 맞출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90일이 아니고 60일이죠. 틀린 지문이긴 하고요. 19번은 다시 출제가 되기에는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걸 뭐 리뷰를 되게 열심히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다시 나올 확률은 떨어지는 문제이긴 해요. 넘어가죠. 이제 20번,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죠. 자, 기억 보시면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해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1할 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가 징수한다. 1할 계산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리을 보시면 지자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해서 표준세율을 5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걸 넘어가게 정할 수 있다. 맞고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보죠.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 절차를 거쳐서 체납처분해야 한다. 반드시 이런 표현 들어가면 뭔가 틀린 지문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죠.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체납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한다. 빠르게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케이스고요. 과세 기준은 현재 공매되어 매수 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이 경우는 매도인이 아니죠.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 이번 연도 시험이 조금 역대급으로 까다롭고 지엽적인 주제들을 많이 넣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옳지 않은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면 그나마 난이도 측면에서 괜찮아지는데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도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도 시험이 조금 다른 과거년도보다는 많이 어렵게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강평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